컴퓨터 화면 속 제주 중문관광단지의 푸른 바다와 금빛 모래사장, 그리고 최고급 호텔의 홍보 사진이 매혹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5성급 호텔의 오션뷰 스위트룸 상세 정보를 꼼꼼히 비교하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이 여행 계획은 내 마음속에서 반년 가까이 숙성되어 왔다. 석 달 전 나는 우리 팀을 이끌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사장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두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셨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오랫동안 눈여겨봤던 한정판 명품 가방도 값비싼 보석도 아니었다. 바로 연초에 부모님께 드렸던 약속이었다. 엄마, 아빠, 올해 일 좀 한가해지면 꼭 두 분 모시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다녀올게요. 제주도 가서 바다도 보고 편하게 쉬다 와요. 그때 엄마는 그저 내 손을 토닥이며 웃으셨다. 그래, 너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우린 어디 안 가도 괜찮아.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 아빠는 옆에서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신문을 계속 보셨지만 눈가에 자잘한 웃음주름이 기대감을 슬쩍 내비치고 있었다. 두 분은 평생을 나를 위해 고생하셨다. 학비를 대주시고 내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해 주셨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으니 그 은혜에 보답할 때가 된 것이다. 이 인센티브는 마치 그 약속을 위한 종잣돈처럼 느껴졌다. 나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했다. 가장 좋은 시간대에 대한항공 항공편, 가장 편안한 좌석으로 3장을 예매했다. 비록 일반석이었지만 부모님이 다리를 편히 뻗으실 수 있도록 가장 넓은 좌석으로 선택했다. 프라이빗 비치를 보유하고 후기가 아주 좋은 신라호텔의 오션뷰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심지어 매일의 일정, 맛봐야 할 제주 흑돼지와 해물뚝배기 맛집, 체험할 액티비티까지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나는 이번 여행이 부모님의 노년에 가장 빛나는 추억이 되기를 바랐다. 계획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을 때 방문이 열리고 남편 김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묻어났지만 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눈이 반짝 빛났다. 어이구, 우리 서연 씨, 신혼여행 계획이라도 짜는 거야? 그는 내게 다가와 뒤에서 나를 감싸 안고는 어깨에 턱을 기댔다. 말투에는 장난기와 가벼움이 섞여 있었다. 김민준, 내 남편, 중견기업의 팀장인 우리는 결혼 3년 차로 관계는 줄곧 원만했다. 그는 성격이 온화했고 어찌 보면 지나치게 온화했다. 특히 자기 가족들 앞에서 말이다. 평소 생활에서는 다정한 동반자였지만 유난히 시끌벅적한 그의 본가, 즉 시댁 문제가 얽히면 그의 입장은 늘 모호해졌다. 결혼 후 몇 번의 마찰 속에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평소의 애정으로 덮어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는 그의 장난스러운 손을 툭 치며 웃었다. 신혼여행은 무슨 꿈도 야무지네. 이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드릴 서프라이즈야. 두 분 모시고 제주도 다녀오려고. 장인, 장모님 모시고? 김민주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말했다. 효도하는 거네. 좋은 생각이다. 우리 아내 정말 효녀야. 언젠데? 예약은 했어? 거의 다 됐어. 지금 비행기랑 호텔 예약하려고. 다음 주 수요일에 출발해서 일주일 정도 있을 거야. 나는 신이 나서 내 계획을 그와 공유했다. 이 호텔 어때? 후기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특히 좋대. 조용하고 서비스도 훌륭하고. 김민주는 건성으로 좋네, 좋아라고 대답하며 휴대폰을 들고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당신아는 그가 업무 메시지를 처리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잠시 후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서연아, 이왕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는 거 우리 엄마랑 유란애도 같이 가면 어때? 사람 많으면 더 신나잖아. 그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신난다고? 나는 부모님과 조용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는 것이다.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더더욱 그 대가족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김민준의 어머니,
즉 나의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어른이셨다. 다소 강압적이시고 자식들이 주변을 맴도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의 여동생, 나의 시누이 김유라는 정말이지 응석바디의 표본이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은 뒤로는 집안의 큰 공신이라도 된 양 모든 일에 떠받들어 줘야 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 그 가족이 움직이면 그야말로 대군단을 이뤘다. 나는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이번엔 나 혼자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고 싶어.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조용한 걸 좋아하셔. 어머님이랑 유란의 식구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67명은 될 텐데 너무 시끄러울 거야. 그리고 소비 습관도 달라서 같이 어울려 놀기 힘들어. 사실이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네 가족은 알뜰함을 넘어 인색한 편이었다. 아니, 남에게 빌붙는 것에 익숙했다. 반면 나는 이번에 부모님께 최고급 여행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소비 수준이 애초에 달랐다. 억지로 함께 가면 누구도 편하지 않을 터였다. 김민준의 얼굴에 어색함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유, 서연아, 왜 그렇게 말해? 우리 엄마 저번에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단 말이야. 유란에도 애들 방학이라 딱 좋은데 그냥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휴가 가는 셈 치자. 응? 비용은 우리끼리 잘 상의하면 되지. 상의한다고?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어떻게 상의하는데? 민준 씨, 이번 여행은 내 프로젝트 인센티브로 오롯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 쓰는 돈이야. 어머님이랑 유란의 가족을 데려가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말도 많아지고 갈등만 생길 거야. 아니야. 우리 엄마랑 유라, 너도 잘 알잖아. 다들 성격 좋은 거, 비용은 이렇게 하자. 비행기랑 호텔 같은 큰 비용은 당신이 내고 거기서 먹고 노는 건 유라네가 알아서 내라고 하면 되잖아. 어때? 김민주는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마음속으로 냉소가 흘렀다. 잘 안다고? 너무 잘 알지? 성격 좋은 건 김민준 당신한테나 그렇겠지? 며느리인 나에게는 시어머니는 늘 은근한 비교와 잔소리를 하셨고 시누이는 오빠 것은 내 것이라는 사상을 철저히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유라가 자기 돈을 낸다고? 그 구두쇠 같은 성격을 아는데 마지막엔 분명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빠, 새언니, 좀 도와줘가 될 것이 뻔했다. 안 돼. 이번에는 내 태도가 단호했다. 민준 씨, 이 문제는 상의할 여지가 없어. 이번 여행은 나,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3명만 갈 거야. 당신이 가고 싶으면 표는 끊어줄 수 있어. 하지만 당신 식구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 김민주는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입을 열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힘없이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라고 말하고는 욕실로 들어갔다. 그의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에 순간 마음이 약해졌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하지만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은근히 내가 친정만 챙긴다고 쏘아붙이고 시누이가 내 수입을 꼬치꼬치 캐묻던 장면을 떠올리자 그 약한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건 내 돈이다. 내가 어떻게 쓰든 누구를 데려가든 내 자유다. 나는 이 선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 나는 이 일이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김민준이 조금 서운해하긴 했지만 내 결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후 이틀 동안 나는 순조롭게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예매했다. 일반석 3자리, 일부러 나란히 붙은 좌석으로 골랐다. 호텔도 예약 완료, 오션뷰 스위트룸, 전망이 끝내줬다. 나는 여행 계획서를 출력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다. 두 분은 아이처럼 기뻐하셨다. 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계획서를 몇 번이고 다시 보셨고, 어머니는 무슨 옷을 챙겨야 할지, 새 원피스를 사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셨다.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의 모든 준비와 고집이 가치 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김민준의 효심과 우애를 과소평가했고 그의 약속에 대한 존중을 과대평가했다. 출발 사흘 전 나는 회사 근처에서 고객을 만났다. 미팅이 끝나고 시간이 남아
항공사 직영 발권센터에 들러 좌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모님을 위한 특별 기내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 생각이었다. 넓고 환한 발권센터 로비로 들어가 나는 곧장 카운터로 향했다. 직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 발권 후 김순자, 박서연 세 사람의 제주행 항공편 좌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어르신 특별 기내식 신청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내 신분증을 받아들고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부모님이 해변을 거니시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이내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살짝 좁히더니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확인과 놀라움이 섞인 말투로 내게 말했다. 박서연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과 부모님의 일반석 세 자리 좌석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훑어본 뒤 나를 다시 보았다. 시스템상의 동일 항공편으로 제주로 가는 프레스티지석 7건의 예약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예약자 정보는 다르지만 모든 발권과 결제가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동일한 결제 계좌로, 즉 고객님 앞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7분의 승객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내 앞으로 청구. 프레스티지석 7장이요? 내 머릿속이 쿵 하고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하얘졌다. 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의 가격 차이는 잘 알고 있었다. 프레스티지석 7장이라니 그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나는 거의 기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무슨 7건이요? 프레스티지석이 제 앞으로 청구됐다고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반석 3장만 예약했어요. 직원은 프로다운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에는 동정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고객님, 시스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객님의 일반석 3장 외에 추가로 7건의 예약이 있습니다. 승객 성함은 각각 최영희님, 고객님 시어머니, 김민주님 좌석이 다름, 김유라님, 조대성님, 신우이 남편, 조지훈, 조지아님 신우이 자녀 2명, 그리고 다시 김민주님입니다. 이 7장의 항공권은 모두 프레스티지석이며 결제 상태는 결제 완료입니다. 결제 방식은 고객님의 일반석 3장과 동일하게 고객님 명의의 신용카드 계좌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김유라, 조대성, 조지훈, 조지아, 그리고 김민준, 프레스티지석. 김민준, 그는 자기 자신까지 프레스티지석으로 올렸단 말인가? 차가운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순식간에 치솟았다. 피가 순간적으로 굳는 것 같았다. 분노, 충격, 배신감의 칼날이 해일처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휩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쿵쿵쿵. 가슴을 들이받는 소리에 고막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들은 불청객으로 따라붙은 것도 모자라 한 번에 7명이나, 그것도 프레스티지석으로 내 돈으로 예매했단 말인가. 김민준. 그가 감히, 내가 명확히 거절했는데도 그는 소식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 가족과 어머니가 내 돈으로 프레스티지석을 예매하도록 방관, 아니, 어쩌면 도왔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업그레이드했다. 이건 나를 대체 뭘로 보는 거지? 마음대로 돈을 빼갈 수 있는 호구로? 고객님, 괜찮으세요? 카운터 직원이 순식간에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다. 터져나올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며 이 사이로 한마디 한마디 쥐어짰다. 이 프레스티지석 7장, 누가 예매한 건가요? 언제 했죠? 직원은 조작 기록을 확인하고 답했다. 기록에 따르면 어제 오후 저희 콜센터를 통해 예약과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남겨진 연락처는, 그는 전화번호를 읊었다. 김민준의 휴대폰 번호였다. 역시 그였다. 이 순간 부부의 정이고 가족의 화목이고 뭐고, 이 노골적인 계산과 배신 앞에 산산조각 났다. 온몸이 떨려왔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극한의 분노 때문이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가족의 탐욕스러운 얼굴, 김민준의 온화한 척하지만 실은 무책임하고 가족과 한패가 되어 아내를 등쳐먹는 위선적인 행동이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시타를 보일 수는 없어. 이 돈은 내가 밤낮으로 야근하고 머리를 쥐어짜며 고객을 설득해서 번 돈이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한 돈이지 김씨 집안의 끝없는 허영과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돈이 아니었다. 내 것을 탐내 내 노력과 효심을 밟고 올라서서 호사를 누리겠다고 꿈 깨시지. 나는 카운터 직원을 바라봤다. 내 눈빛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나는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들으세요. 이 프레스티지석 7장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허락 없이 제 결제 계좌를 도용해서 예매된 겁니다. 지금 당장 즉시 취소 처리해 주십시오. 직원은 내 말에 분명 놀란 듯했다. 취소요? 고객님, 이 7장은 모두 프레스티지석이라 취소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텐데요. 수수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환불금에서 제하세요. 지금 당장 바로 처리해 주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내 말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배수진을 친 듯한 기세가 담겨 있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 태도가 워낙 단호해서인지 아니면 규정상 어쩔 수 없어서인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신분증과 결제에 사용하신 신용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본인 확인 후 취소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속하게 신분증과 카드를 꺼내 건넸다. 취소 절차를 밟는 동안 내 손가락은 힘을 주어 하얗게 질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다. 김민준, 최영희, 김유라. 당신들 계산하는 거 좋아하지? 불청객으로 나타나는 거 좋아하고? 좋아, 내가 오게 해줄게. 당신들이 신나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성껏 계획한 프레스티지석 여행이 물거품이 되고 심지어 일반석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하군. 나를 도덕적으로 올가매려고? 소위 가족이라는 책임감과 내 무른 마음을 이용하려고? 미안하지만 이번엔 사양하겠어. 취소 수속은 금방 끝났다. 직원이 시스템에서 그 7명의 이름 옆에 있던 발권 완료 상태를 취소 완료로 바꾸는 것을 보며 나는 복수심에서 비롯된 쾌감을 느꼈다. 수수료는 분명 적지 않았지만 호구 취급당하며 등쳐먹히는 것에 비하면 이 돈은 가치 있게 쓴 셈이다. 적어도 나의 존엄과 최소한의 선을 되찾았으니까. 취소 확인서를 들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권센터를 나섰다. 밖에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망설임 없이 2가지 일을 했다. 첫째, 항공사 앱을 열어 나와 부모님의 일반석 항공권 3장을 원래 비행기보다 2시간 빠른 다른 항공편으로 조용히 변경했다. 그리고 온라인 체크인까지 마쳤다. 둘째, 김민준의 카카오톡, 전화번호,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든 연락처를 찾아 전부 수신 차단 및 메시지 알림 끄기로 설정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긴 한숨이 나왔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폭풍우가 곧 닥칠 것을 알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김민준의 전화였다. 벨소리가 집요하게 울렸다. 밀폐된 차 안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화면에 깜빡이는 이름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전화를 받으라고? 그럴 리가. 차는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고가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도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앞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지만 내 마음속 파도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잠잠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돌을 던진 호수처럼 파문이 계속해서 커져갔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끝이 힘을 주어 하얗게 질렸다. 방금 발권센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악몽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남겼다. 프레스티지석 7장이 내 앞으로 청구되다니. 김민준, 그가 어떻게 감히. 내가 명확하게 거절했는데도 절도나 사기와 다름없는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가족, 그들의 탐욕과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는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그들은 내가 버는 돈이 태어날 때부터 김씨 집안 전체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바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답답하고 아팠다. 분노의 불길이 가슴속에서 타올라 이성을 거의 태워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적어도 지금은.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운전에 집중했다. 부모님 댁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야 했다. 두 분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다. 이번 여행은 두 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김씨 집안의 저런 끔찍한 일 때문에 망칠 수는 없었다.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을 곁눈질로 쳐다봤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 곧 터질 폭풍우가 잠재되어 있음을 알았다. 부재중 전화 80통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시누이의 생떼, 그리고 김민준의 격분이나 나약한 애원. 그닥 날고 개뛰는 듯한 장면이 이미 눈에 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김민준이 자기 자신까지 프레스티지석으로 올렸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차가운 느낌이 다시 온몸을 휩쌌다. 그는 본가에 무원칙적으로 타협하는 효자이자 좋은 오빠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등쳐먹는 위선적인 남자였다. 평소의 다정함과 부드러움은 이익과 본가의 욕망 앞에서 이렇게나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심지어 그가 처음에 나를 만나 결혼한 것이 나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력과 소위 이해심 많은 성격을 보고 자기가 그 끝없는 밑 빠진 독 같은 본가를 지원하는데 이용하기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오싹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완전히 무너져버릴까 두려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부모님의 여행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나는 비행시간을 2시간 앞당겼다. 이 시간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탑승 구역에 들어가 있어야 했다. 부모님 댁 아파트 아래에 도착해서 나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다. 얼굴에 억지로 편안하고 즐거운 미소를 띤 채 부모님께 드릴 여행용 소품들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짐 다 챙기셨어요? 나는 문을 열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다. 나를 보자 두 분의 얼굴에 기대와 기쁨이 가득했다. 다 쌌지, 다 쌌어. 서연아, 이 옷 몇 벌이면 충분할까? 어머니는 펼쳐놓은 캐리어를 보여주며 내게 물었다. 그럼요, 충분하죠. 제주도는 따뜻해서 옷 많이 가져가면 짐만 돼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거실을 훑어보니 모든 것이 평소처럼 따뜻하고 평온했다.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은 풀렸다. 서연아, 민준이는 우리랑 같이 출발 안 하니? 아버지가 화초에 물을 다 주고 들어오시며 무심코 물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태연한 척했다.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대요. 공항에 좀 늦게 올 거래요. 우리 먼저 가 있으래요. 일 처리하고 바로 온다고. 나는 이미 핑계를 생각해 두었다. 일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 그리고 김민준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전까지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더더욱 두 분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셨다. 쯧쯧. 그럴 거면 어떡하니? 그럼 우리 공항은 어떻게 가니? 서연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차는 공항 주차장에 세워두면 돌아올 때도 편해요. 시간 거의 다 됐으니 슬슬 출발해요.
일찍 가서 수속하면 여유롭잖아요. 나는 부모님의 짐을 들고 문을 잠그고 내려와 차에 탔다. 그 과정 내내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다. 혹시라도 김민준이나 시댁 식구 중 누군가가 부모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까봐 조마조마했다. 다행히 공항으로 가는 길은 평온했다. 운전하면서도 곁눈질로 휴대폰을 살폈다. 센터 콘솔 위에 놓인 휴대폰은 시한폭탄처럼 조용했지만 아직 터지지는 않은 상태였다. 나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씨 집안 쪽에서는 아직 항공권이 취소된 사실을 모르거나 김민준이 내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차단되었을 것이다. 김포공항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부모님의 짐을 내린 뒤 우리는 국내선 출발 로비로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비교적 한적한 체크인 카운터를 선택해 신속하게 나와 부모님의 탑승 수속을 마치고 탑승권을 받았다. 세 장의 실물 탑승권을 손에 쥐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보안 검색만 통과하면 비교적 안전할 것이다. 가요, 엄마, 아빠. 보안 검색 받으러 가요. 나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안 검색대로 이끌었다. 보안 검색줄은 길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길게만 느껴졌다. 나는 때때로 곁눈질로 거대하고 소란스러운 출발 로비를 훑어보며 혹시라도 익숙한 얼굴이 나타날까 경계했다. 우리가 거의 검색대 앞에 다다랐을 때 내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벨소리는 아니었다. 무음으로 해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윙윙거리는 진동 소리는 가죽 가방을 뚫고도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죽기 전 마지막 발악처럼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김민준일까, 시어머니일까, 아니면 시누이일까? 진동은 집요하고 초조하게 계속되었다. 부모님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신 듯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셨다. 서연아, 전화 오는 거 아니니? 빨리 받아봐. 민준이가 무슨 일 있나 보다. 아니에요, 엄마. 스팸 전화인가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어머니의 손등을 토닥였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거의 2분을 반쯤 밀다시피 보안 검색대로 보냈다. 탑승권 확인, 신분 확인, 보안 게이트 통과, 휴대 수화물 검사, 모든 단계가 심장을 졸이게 했다. 어느 과정에서든 갑자기 불릴까봐 두려웠다. 우리 세 사람이 무사히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비교적 조용하고 독립된 탑승 구역에 들어섰을 때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마치 힘겨운 포위망을 뚫고 나온 기분이었다. 등 뒤에 소란스러운 출발 로비는 잠시나마 차단되었다. 휴대폰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 진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소리가 훨씬 작게 들렸다. 나는 비교적 조용한 구석을 찾아 부모님을 앉혀드렸다. 엄마, 아빠, 여기서 잠시 앉아 계세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는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채신 듯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다. 나는 빠르게 화장실로 걸어가 칸막이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나서야 감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다. 김민준의 번호 외에도 시어머니, 시누이, 심지어 시누이, 남편으로 추정되는 번호까지 섞여 있었다. 가장 최근의 부재중 전화는 30초 전에 걸려온 김민준의 전화였다. 나는 냉소를 흘리며 다시 무시하려는데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김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박서연, 너 미쳤어? 비행기표 어떻게 된 거야? 엄마랑 유란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체크인하니까 표가 취소됐대. 수수료도 엄청나게 깎였다는데 네가 한 짓이지? 당장 전화 받아. 문자에는 격분과 추궁이 가득했다. 죄책감이나 해명은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비난뿐이었다. 역시 그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꿈이 깨진 모양이다. 나는 그 혼란스러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시누이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불평하고 아이 둘은 울고불고
김민주는 머리 없는 파리처럼 나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번번이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었겠지. 손가락이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기묘하게 거의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 설정을 열어 메시지 알림까지 무음으로 바꿨다. 그리고 김민준과의 대화창을 찾았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조롱 한마디를 보낼까? 따져 물을까? 아니면 그냥 탄파할까?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어떤 반응이든 그들을 더 집요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그들이 불안과 분노, 어찌할 바 모르는 혼란 속에서 계획이 무산된 맛을 제대로 즐기게 해주고 싶었다. 내가 박서연이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화면에 뜬 비행기 모드 아이콘을 보며 나는 길고 천천히 가슴에 쌓였던 탁한 기운을 내뱉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눈빛은 차갑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호한 자신을 보았다. 박서연, 잘했어. 저렇게 선을 넘고 한도 끝도 없이 욕심부리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오직 강력한 반격만이 그들을 아프게 할 수 있어. 탑승 구역으로 돌아오니 부모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창밖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계셨다. 서연아, 별일 없지?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으셨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어머니의 팔짱을 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봐요. 저게 우리가 좀 이따 탈 비행기일까요? 나는 일부러 화제를 돌려 창밖에서 활주로를 이동 중인 여객기를 가리켰다. 그런가 보네. 정말 크다. 어머니의 주의는 성공적으로 전환되었고 얼굴에는 다시 기대의 미소가 번졌다. 부모님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옆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다. 두 분을 지키고 즐겁고 걱정 없는 여행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김민준과 그 탐욕스러운 시댁은 여행이 끝난 뒤에 천천히 계산해도 늦지 않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우리가 탈 비행기에 탑승이 시작되었다. 나는 휴대 수화물을 들고 부모님께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가요. 우리 바다 보러 가요? 탑승교를 지나 기내에 들어서고 자리를 찾아 앉았다. 승무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자기기를 끄고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안내할 때 나는 마지막으로 비행기 모드 상태인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원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비행기는 10,000m 상공을 부드럽게 날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구름바다가 햇빛을 받아 눈부신 백색빛을 반사하며 마치 순수한 설원 같았다. 기내 조명은 부드러웠고 엔진의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와 미세한 공기 흐름 소리가 어우러져 오히려 세상과 단절된 고요함을 자아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는 않았다. 극도로 긴장했던 신경은 성공적으로 탈출한 뒤에도 즉시 풀리지 않고 마치 과도하게 늘어났다가 갑자기 놓인 고무줄처럼 피곤한 떨림을 동반했다. 김민준의 비난 가득한 메시지가 낙인처럼 뇌리에 박혀 있었다. 박서연, 너 미쳤어? 네가 한 짓이지? 당장 전화 받아. 미쳤다고? 대체 누가 미친 거지?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미친 건가? 아니면 그런 배신 행위를 저지르고도 내가 순순히 전화를 받아 그와 그 가족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김민준이 미친 건가? 마음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과거에 따뜻했던 기억들, 비 오는 날, 야근하는 날을 일부러 데리러 와주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주던 함께 미래의 신혼집을 꾸미던 꿈들,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위선의 그림자에 뒤덮여 있었다. 어쩌면 그 모든 다정함은 내가 이해심 많고 말 잘 듣고 그가 가족의 표면적인 화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만 존재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일단 그의 본가 이익에 반하거나
내가 그의 예상과 다른 반항을 보이자 그 다정함은 햇볕 아래의 비눗방울처럼 순식간에 터져버렸다. 서연아, 물 좀 마셔라.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어머니는 뚜껑을 딴 생수병을 건네셨다. 눈빛에는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피곤하니? 어젯밤에 잠을 설쳤구나. 나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시원한 느낌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속에 들끓는 화를 조금 가라앉혔다. 나는 애써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설레서요. 저기 구름바다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아버지도 창밖을 보시며 감탄했다. 그러게, 이렇게 높이 나니까 땅에 있는 골치 아픈 일들이 다 작아 보이네. 아버지의 말씀은 맑은 망치처럼 내 마음을 울렸다. 그래, 지상의 번뇌는 이 높은 상공에서는 정말 멀고 하찮게 느껴졌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내 곁에 계신 나에게 생명과 무한한 사랑을 주신 두 분을 지키고 이 소중한 여행을 즐기시게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닥치는 대로 해결하면 된다. 엄마, 아빠, 좀 이따 제주도 도착하면 먼저 호텔에 짐 풀고 바닷가에 산책하러 가요. 그 호텔은 프라이빗 비치가 있어서 사람도 없고 조용하대요. 나는 화제를 돌려 앞으로의 멋진 시간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주인은 역시 그쪽으로 쏠렸고 해변에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저녁에는 무슨 해산물을 먹을지 기대에 찬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다. 두 분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내 마음속의 어둠도 많이 거쳤다. 그래, 이것이 바로 이번 여행의 의미였다. 나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쳐다봤다. 검은 화면은 마치 잠시 봉인된 마법 상자 같았다. 그 안에는 지상의 폭풍우가 갇혀 있었다.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는 순간 수많은 부재중 전화 알림과 거센 질문 메시지가 순식간에 나를 덮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이 구름 너머에 격리되어 있었다. 이 일시적인 단절은 기묘한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당장 그 숨막히는 집착을 마주할 필요도,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그들과 무의미한 말다툼을 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소중한 완충 시간을 벌었다.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생각할 시간을. 이번 일은 단순히 항공권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원칙을 건드렸고 우리 부부 관계와 두 가족 사이의 경계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었다. 만약 이번에 내가 참으면 다음에는 그들이 어디까지 선을 넘을까? 나중에 내가 산 아파트에 신우인의 가족 이름도 올려야 하는 걸까? 내가 버는 돈 한 푼 한 푼을 시댁의 심사를 거쳐 배분받아야 하는 걸까? 절대 안 돼. 나 박서연이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고 견뎌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 능력,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 덕분이었다. 직장에서 그랬듯 생활에서도 그래야만 한다. 내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동안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구름층을 뚫고 내려가자 아래로 푸른 해안선과 점점이 흩어진 섬들이 점차 선명해졌다. 제주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탈출한 지상의 공항에서는 폭풍우가 전면적으로 격화되고 있었다. 장면 전환, 김포공항 체크인 카운터. 김민준의 이마에는 잔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은 힘을 주어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몇 번이고 박서연의 번호를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언제나 그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어떠냐? 아직도 안 받니? 시어머니 최영희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얼굴에는 출발 전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불만만 가득했다. 저 박서연, 걔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말도 없이 표를 취소해? 걔 눈에는 나라는 시어머니가 이 집안이 있기는 한 거니? 시누이 김유라는 더욱 화가 나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그녀는 우는 아이 한 명씩을 양손에 잡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오빠가 데려온 마누라 좀 봐. 이게 무슨 짓이야? 일부러 우리 망신 주려는 거지? 같이 놀러 가자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막판에 와서 이따위로 뒤통수를 쳐?
우리 온 가족이 신나서 공항까지 왔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어떡해. 김유라의 남편 조대성은 말없이 옆에서 손만 비비며 난처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주변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호기심 어리거나 짜증 섞인 시선을 던졌다. 김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평생 이렇게 창피했던 적은 없었다. 원래 상상했던 온 가족의 프레스티지석 해외여행은 지금처럼 공항에 발이 묶여 원숭이 구경거리가 된 난처한 상황으로 변해버렸다. 엄마, 유라야, 조용히 좀 해. 소리 지르지 마. 김민주는 목소리를 낮춰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서연이 쪽에 뭔가 오해가 있었거나 실수로 그런 걸 거야. 오해? 실수? 김유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소리쳤다. 오빠, 정신 좀 차려. 프레스티지석 7장이 동시에 취소되고 수수료까지 그렇게 많이 깎였는데 이게 오해야? 이건 명백히 고의야. 걔는 그냥 우리가 싫은 거야. 우리가 자기한테 짐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돈 좀 번다고 유세는. 최영희 씨도 거들었다. 그래, 민준아, 엄마가 하는 말 좀 들어라. 네가 평소에 걔를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래. 지금 걔가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것 좀 봐. 어른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거니? 난 이 억울함 못 참는다. 김민주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성화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마음속은 모순과 분노로 가득했다. 그 역시 박서연이 고의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답장 없는 메시지가 그 증거였다. 그는 박서연의 단호함과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났다. 가족 앞에서 이렇게 체면을 구기게 만들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미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동의 없이 가족들의 기대를 먼저 부풀리고 그녀의 돈에 손을 댄 것은 자신이었다. 하지만 이게 전부 내 탓인가? 나는 그저 온 가족이 즐겁기를 바랐을 뿐인데 서연이는 돈도 잘 버는데 좀 쓰면 어때서? 다 한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나? 이번엔 정말 너무했어. 됐어. 다들 그만 좀 해. 김민주는 짜증스럽게 소리치며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지금 와서 이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당장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지. 제주도 호텔이랑 관광지 입장권 다 예약해놨는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 김유라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빨리 표 다시 사야지. 설마 지금 이대로 집에 돌아가? 재수없게. 표를 다시 사라고? 김민주는 휴대폰의 예매 앱을 쳐다봤다. 다음 주까지 제주로 가는 비행기는 일반석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가격도 평소보다 훨씬 비쌌다. 프레스티지석은 꿈도 꿀 수 없었다. 7명의 항공권에 취소 수수료까지 합하면 또 엄청난 지출이었다. 그의 비상금은 얼마 없었다. 평소 월급 대부분을 박서연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다. 그녀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은 그 자신이 편하기 때문이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봐봐. 지금 일반석도 거의 없고 가격이 미쳤어. 김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보여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 돈 누가 내? 그 말이 나오자 최영희 씨와 김유라는 잠시 주춤했다. 최영희 씨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민준아, 네가 이 집 기둥이잖니. 당연히 네가 어떻게든 해야지. 엄마 연금은 내 아버지 약값 대기에도 빠듯한 거 알잖니. 김유라가 바로 말을 이었다. 우리 집 돈은 대성 씨가 관리하는데 그 고지식한 인간이 지금 이렇게 비싼 표 사는데 절대 동의 안 할걸. 그리고 애초에 이 일은 새언니 때문에 생긴 거니까 당연히 그 돈은 새언니가 내야지.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박서연. 김민주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다시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장모님께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두 분의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이것은 내가 미리 부탁해둔 것이었다. 방해받지 않도록 비행기에 타면 휴대폰을 끄고 제주에 도착하면 내가 준비한 현지 유심으로 연락하라고. 이제 김민준의 마음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박서연은 그들을 철저히 차단할 작정이었다.
오빠, 뭐라도 결정을 내려야 할 거 아냐? 김유라가 재촉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뒤섞여 귀를 찔렀다. 김민주는 눈앞에 아수라장을 보았다. 초조한 어머니, 불평하는 여동생, 말없는 매제, 우는 아이들. 그리고 주변에 점점 늘어나는 이상한 시선들, 전례 없는 압박감과 책임감, 아니, 부담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가 계획했던 가족 앞에서 성공과 권위를 과시하려던 여행은 철저한 총극과 재정 위기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가 항상 모든 것을 포용해주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내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 위선적인 평화를 찢어버렸다. 우선 진정해.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과 허탈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공항 직원한테 가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 항공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 비행기는 제주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기내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하고 습하며 바다 특유의 짠 내음을 머금은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서울의 건조하고 쌀쌀한 공기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가슴속에 쌓인 모든 탁한 기운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도착했다. 도착했어. 제주도는 정말 따뜻하네. 어머니는 아이처럼 신이 나서 외투를 벗으셨다. 아버지는 좀 더 침착하셨지만 눈가에 웃음주름이 뚜렷해졌다. 엄마, 아빠 천천히요. 휴대 수화물 잘 챙기시고 우리 위탁 수화물 찾으러 가요. 나는 웃으며 두 분을 챙겼다. 마음 한구석 연락 두절로 인한 미세한 불안감을 애써 무시했다.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되돌아갈 수도 마음 약해질 수도 없었다. 수화물을 찾고 호텔 픽업 기사님과 연락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다. 편안하고 넓은 벤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야자수, 바나나 나무, 그리고 열대 분위기의 건물들을 보며 부모님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마음을 빼앗겼다. 잠시 김민준이 일 때문에 함께 오지 못한 아쉬움을 잊으신 듯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쉬는 척하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핸드백 속 휴대폰은 여전히 비행기 모드였다. 조용한 증인처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 정보의 홍수가 터져 나올 것을 알았지만 아직은 처리할 때가 아니었다. 먼저 부모님을 잘 모시고 호텔에 체크인해서 두 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해야 했다. 약 40분 후 차는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최고급 리조트 호텔에 도착했다. 새하얗고 웅장한 건물, 정성스럽게 가꿔진 열대 정원,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푸른 수평선의 부모님은 감탄을 금치 못하셨다. 서연아, 이 호텔 엄청 비싸겠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다.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돈 걱정 마세요. 딸이 번 돈,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려고 쓰는 거예요. 이번엔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세요. 나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가볍게 말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의 체크인 과정은 신속하고 정중했다. 오션뷰 스위트룸은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넓은 발코니는 끝없는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고 푸른 수영장과 하얀 모래사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야, 이거 정말 끝내주는구나. 아버지는 발코니에 서서 감탄을 연발하셨다. 부모님의 얼굴에 떠오른 순수한 기쁨을 보며 나의 모든 고집과 반격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멋진 경험을 선사하는 것. 저 탐욕스럽고 끝없는 욕망의 심연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짐을 풀고 나서 나는 제안했다. 부모님, 아직 햇살이 좋으니 우리 해변에 산책하러 가요. 호텔에 프라이빗 비치 구역이 있어서 사람도 없고 조용해요. 좋지, 가자, 가자.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셨다. 우리는 편안한 신발로 갈아 신고 호텔 정원의 오솔길을 따라 그토록 그리던 바다로 향했다. 부드럽고 하얀 모래를 밟으며 파도가 규칙적으로 해변을 치는 소리를 들으며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모든 번뇌가 정말로 바닷바람에 씻겨 나가는 듯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산책했다. 두 분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조개를 줍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해변에서 포즈를 취하시는 사진을 찍어드렸다. 이 순간 시간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지상의 폭풍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께서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겠다며 방으로 돌아가신 틈을 타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는 휴대폰의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 휴대폰은 마치 끓는 기름에 던져진 얼음덩이처럼 격렬하고 미친 듯이 진동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부재 중 전화 알림과 메시지 알림으로 순식간에 도배되었다. 윙윙윙 띠링띠링 알림음이 거의 쉴 틈 없이 울렸다. 나는 화면에서 계속해서 깜빡이는 이름들을 차분하게 바라봤다. 김민준, 시어머니, 신우이의 다른 번호, 알 수 없는 번호. 아마 시댁의 다른 친척일 것이다. 부재 중 전화 숫자는 눈에 띄게 증가하며 내가 예상했던 상징적인 숫자 80통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받지 않고 먼저 메시지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가장 최근의 메시지는 1분 전에 온 김민준의 것이었다. 박서연, 전화 받아.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엄마 심장병 도지시겠다. 우리 아직도 공항이야. 당장 전화해서 제대로 설명해. 안 그러면 나랑 끝인 줄 알아. 말투는 격렬했고 통제 불능의 분노와 협박으로 가득했다. 여전히 반성은 조금도 없었다. 아래로 내려보니 시어머니의 메시지도 있었다. 서연아, 엄마는 네가 좀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다 한 가족인데 무슨 일을 이렇게까지 하니? 너무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거 아니냐? 내 시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니? 빨리 전화 받아서 돈 좀 보내줘라. 우리가 표 사서 그쪽으로 갈게.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 엄마가 더는 말 안 할게. 전형적인 도덕적 협박과 회유, 그리고 적반하장이었다. 마치 잘못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내가 순순히 돈을 바치면 그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다. 신우이의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고 원망으로 가득했다. 박서연, 너 정말 독하다. 일부러 우리 엿먹인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네가 우리 오빠랑 엄마를 공항에서 그렇게 망신 줘? 너 두고 봐. 너 같은 여자는 우리 김씨 집안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읽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논리 속에 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마음대로 요구하고 계산할 수 있지만 나는 무조건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일단 내가 반항하면 그것은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고 천륜을 어기는 것이었다.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김민준의 이름이 깜빡였다. 전화를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였다.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내가 상대해주지. 하지만 당신들의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겠어.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폰을 꺼버렸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더 미쳐 날뛸 것을 알았다. 어쩌면 내 회사나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등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는 그들의 감정적 협박에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전원을 끄는 것은 태도이자 전략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이 마음대로 호출하고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내 시간과 감정은 내가 주도한다. 지금 그들은 나에게 연락할 수 없고 머리 없는 파리처럼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노, 불안, 무력감이 계속해서 증폭될 것이고 그 감정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특히 모든 것을 망쳐버린 김민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저 멀리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장엄한 풍경을 바라봤다. 석양이 서서히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며 하늘과 바다의 절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저런 추잡한 일들로 더럽힐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미친 듯이 걸려오는 전화를 피해 아주 친하고 입이 무거운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시댁이 불청객으로 따라왔고 심지어 모든 비용을 내게 떠넘기려 해서 거절했더니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 혹시 시댁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모르는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바로 이모티콘과 함께 걱정 말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그리고 나는 다시 휴대폰을 껐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가벼운 원피스로 갈아입고 방을 나와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아빠, 준비 다 되셨어요? 우리 해산물 뷔페 먹으러 가요. 이 호텔 뷔페가 아주 유명하대요. 문이 열리고 부모님도 멋진 옷으로 갈아입으셨다. 얼굴에는 휴가의 여유가 묻어났다. 준비 다 됐지. 가자. 배가 좀 고프네.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두 분의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담긴 눈빛을 보며 나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그래.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발건우와 김순자의 딸이자 두 분을 모시고 휴가를 즐기는 가이드다. 그 이상한 시댁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며느리나 새언니가 아니었다. 그 80통의 부재중 전화 뒤에 숨겨진 광풍포구는 계속 몰아치라고 해라. 나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테니. 저녁 식사는 호텔의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다양한 해산물과 음식에 부모님은 감탄을 연발하셨다. 나는 세심하게 새우를 까드리고 음식을 덜어드리며 두 분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았다. 내가 정말로 옳은 결정을 했다고 느꼈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여전히 휴대폰을 켜지 않았다. 하룻밤 동안 발효되면서 지상의 폭풍우는 분명히 더 거세졌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전화벨 소리의 방에도 메시지 알림음의 성가심도 없었다. 오직 창밖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며칠간의 긴장과 분노를 어루만져 주었다. 며칠간 팽팽했던 정신은 제주도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 속에서 그리고 성공적인 탈출 뒤에 완전히 이완되었다. 아침에는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과 바닷새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눈을 뜨자 낯선 고급스러운 천장이 보였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그러자 전례 없는 편안함과 해방감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나는 일어나 두꺼운 커튼을 젖혔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 맑고 푸른 하늘 아래로 반짝이는 수영장과 더 멀리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였다. 일찍 나선 요트 몇 척이 바다 위에 하얀 조개 껍데기처럼 점점이 떠 있었다. 공기는 취할 듯이 신선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 모습이었다. 계산도 속박도 없이 오직 아름다운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온한 시간. 나는 짠 내음 섞인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기분이 상쾌했다. 여전히 꺼져 있는 휴대폰을 들었지만 바로 켜지는 않았다. 이 아름다운 시작을 먼저 즐기기로 했다. 일단 켜면 분명히 새로운 정보 폭격이 시작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가짐이 달랐다. 수동적으로 피하던 혼란에서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냉정함으로 바뀌었다. 세수를 마치고 가벼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예상대로 두 분도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계셨다. 엄마,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응, 아주 잘 잤지. 어머니가 활짝 웃으셨다. 공기가 정말 좋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자니까 잠이 솔솔 오더라. 내 아빠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베란다에서 체조를 하더라니까. 아버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여기 환경은 정말 최고다. 서연아, 덕분에 호강한다. 아빠, 무슨 말씀을요? 두 분이 즐거우시면 된 거죠.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웠다. 가요, 우리 아침 먹으러. 호텔 조식이 아주 잘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호텔 정원을 산책하거나 수영장가에 앉아 쉬어요. 조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한 뷔페였다. 한식과 양식이 조화를 이루었고 열대 과일도 많았다.
부모님은 특히 처음 보는 과일들의 호기심을 보이며 즐겁게 식사하셨다. 나는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며 이 소박하고 따뜻한 시간을 즐겼다. 오전 내내 우리는 호텔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거대한 열대 정원을 산책하며 신기한 식물들을 구경하고 인피니티 풀 옆에 선베드에 누워 쉬었다. 부모님이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발로 물장구를 치시는 모습을 보았다. 호텔 사진사를 예약해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서 우리 가족의 따뜻한 사진도 많이 남겼다. 나는 의도적으로 김씨 집안이나 김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 완전히 부모님과의 휴가 모드에 몰입했다. 부모님도 완전히 긴장을 풀고 이 소중한 여유와 딸의 보살핌을 즐기시는 듯했다. 잠시 사위가 일 때문에 바쁘다는 에피소드는 잊으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은 일시적일 뿐 지상의 폭풍우는 나의 단절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더욱 초조해하며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 점심은 호텔 근처의 평이 좋은 향토 음식점에서 먹기로 했다. 부모님께서 메뉴판을 보시는 동안 나는 화장실을 핑계로 다시 휴대폰을 켰다. 역시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수는 더 늘어나 있었다. 부재중 전화는 이미 80통을 훌쩍 넘어 100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메시지 내용도 처음에 분노와 비난, 도덕적 협박에서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최근 메시지 몇 개는 말투가 지쳐 보였고 미세한 애원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전화 좀 받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응? 엄마 정말 화 많이 나셨고 유라도 계속 난리야. 내가 부탁할게.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도대체 어디야? 어느 호텔이야? 설명할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냐. 하룻밤의 냉각 기간과 비싼 임시항공권 비용이나 체면을 구기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난처함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김민준의 강경한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회피하고 있었다. 그저 나를 빨리 정상으로 돌려놓아 이 창피한 위기를 끝내고 싶어 할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메시지는 감성파리와 건강파리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아, 엄마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서 옛날 병이 도질까봐 정말 무섭다. 네가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니? 천번만번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내 덕 좀 보려고 여행 따라 나선 게 잘못이지.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엄마가 너한테 사과할게. 응? 전형적인 고육지계였다. 건강과 사과를 빌미로 나를 무르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잘 알았다. 이런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뿐. 일단 내가 타협하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더 심해질 것이다. 신우이의 메시지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격상되어 있었다. 박서연, 네가 숨는다고 끝날 것 같아? 내가 오빠 시켜서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해달라고 했어. 네가 어느 호텔에 있는지 금방 알게 될 거야. 너 두고 봐. 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내가 이 일 친척들한테 다 말해서 누가 이렇게 악독한 며느리인지 똑똑히 알게 해줄 테니까 신용카드 내역 조회 모든 친척에게 알리겠다. 이 메시지를 보자 내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것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이었다. 항공권 요금은 카드에 환불되었지만 호텔의 선결제와 소비 기록은 내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었다. 친척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설명할지 눈에 선했다. 이것이 바로 김유라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알면 어쩔 건데? 설마 여기까지 날아와서 문을 막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지금처럼 항공권이 구하기 어렵고 비싼 상황에서 그들 7명이 나를 쫓아오는 비용과 어려움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설령 정말로 찾아온다 해도 잘못한 쪽은 그들이다. 내가 무서워할 게 뭐람. 차라리 얼굴 맞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만이다. 오히려 김유라의 협박은 나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다.
걸핏하면 생떼를 쓰고 여론을 동원하려는 행위는 그들의 비합리성과 나약함을 증명할 뿐이었다. 나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 일을 했다. 나는 모바일 뱅킹 앱에 로그인해서 여행 경비 결제에 사용한 주 신용카드를 임시 분실 신고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아 내 회사 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렇게 하면 김민준이 은행을 통해 최근 소비 기록을 조회하더라도 내 위치를 제주도로 특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의 소비와 구체적인 호텔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다. 매우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5호 투숙객 박서연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특히 김씨성을 가진 방문객이나 제 객실 번호를 묻는 전화가 오면 절대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마시고 방문을 거절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런트 직원은 잘 훈련된 태도로 이해했다고 답하며 기록해두겠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다시 휴대폰을 껐다. 병사가 오면 맑고 물이 오면 둑을 쌓으면 된다. 나는 그들이 찾아올 가능성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 전까지 나는 절대 이 끔찍한 일들이 나와 부모님의 여행을 망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식탁으로 돌아오니 부모님은 이미 음식을 주문해 두셨다. 어머니가 나를 보며 조용히 물으셨다. 서연아, 방금 민준이 전화였니? 네가 잠시 나갔다 와서. 나는 웃으며 어머니께 새우 한 마리를 덜어드렸다. 말투는 편안하고 단호했다. 아니에요, 엄마. 회사 일이었는데 다 처리했어요. 우리 식사해요. 이 집의 명물이라는 화락게 좀 드셔보세요. 아주 신선하대요.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셨다. 내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자자, 밥 먹자, 밥 먹어. 서연이 너도 많이 먹어라라며 분위기를 바꾸셨다. 부모님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다시 음식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의 일시적인 은폐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다. 이 폭풍은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내가 먼저 막아내는 것이 마땅했다. 나는 두 분을 위해 걱정 없는 휴가를 지켜내야 했다. 이후 이틀 동안 나와 부모님은 제주의 여유와 아름다운 풍경에 흠뻑 빠져들었다. 우리는 천재연 폭포의 장관을 보고 남산사에 올라 해수관음을 참배하며 불국의 정취를 느꼈다. 대부분의 시간은 호텔의 프라이빗 비치에서 보냈다. 아버지는 밀짚 모자를 쓰고 선베드에서 책을 읽으셨고 어머니는 해안선을 따라 기이한 모양의 조개 껍데기를 줍는 것을 좋아하셨다. 나는 때때로 물놀이를 하고 때로는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카메라로 수많은 따뜻한 순간들을 기록했다. 나는 여전히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통제했다. 매일 아침 저녁 정해진 시간에 잠시 켜서 긴급한 업무 메시지나 친구의 연락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였다. 김씨 집안 쪽에서 쏟아지는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는 일절 무시했다. 이 선택적인 단절은 부모님의 즐거움을 성공적으로 지켜주었고 나 자신의 팽팽했던 신경도 효과적으로 이완시켜 주었다. 그러나 평온한 수면 아래 압류는 멈추지 않고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김씨 집안은 분명 포기하지 않았다. 가끔 휴대폰을 켰을 때 보이는 메시지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그들의 전략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 김민주는 처음에 폭언과 협박에서 이후에 지친 애원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이번 일은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 동의 없이 그런 건. 하지만 너도 너무 심했어. 엄마랑 유란해 지금 다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어. 말은 험하게 했지만 한 가족인데 하룻밤 자고 나면 풀리는 거 아니겠어? 어디 있는지 말해줘. 내가 그쪽으로 갈게. 우리 얼굴 보고 얘기 풀자.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응? 이 메시지를 보며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진작에 뭘 했지? 만약 내가 단호하게 표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 세 식구는 저 7명이 프레스티지석과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억울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호구 같은 계산서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겠지. 비용을 그가 부담한다고? 그의 돈이 우리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가 아니었던가? 이런 사후약 방문 같은 공수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더욱 나를 경계하게 만든 것은 김유라의 메시지에서 그들이 정말로 제주로 쫓아올 방법을 찾고 있는 듯한 낌새가 보였다는 점이다. 내가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했지만 그들은 다른 경로, 예를 들어 내가 이전에 호텔 예약 시 남겼을 정보를 추적하거나 김민준이 남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항공사나 여행 플랫폼에 압력을 가해 내 위치를 제주도로 특정하고 어쩌면 중문관광단지 지역까지 대략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역시나 그날 저녁 내가 막 휴대폰을 켜서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친구 최수진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다급하게 떴다. 연달아 여러 개였다. 서연아, 너네 시댁 진짜 대박이다. 오늘 오후에 김민준 엄마가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어. 전화에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네가 자기들을 공항에 버려두고 혼자 놀러 갔다고, 네가 얼마나 매정한지 아냐고, 내가 네 위치 아냐고 닥달하는 거야. 내 호텔을 말하라고 난리치길래 당연히 시침이 뗐지. 우리 요즘 연락 안 해서 너 여행 간 줄도 몰랐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안 믿고 계속 돌려 말하면서 나한테서 뭐라도 캐내려고 하더라. 민준이가 걱정돼서 죽으려고 한다고, 서연이 혼자 밖에 있어서 위험할까봐 그런다고. 푹 연기대상감이네. 아, 그리고 내 시누이 김유라는 더해 우리 대학교 동창 단톡방에다가 대놓고 저격글을 올렸어. 요즘 어떤 사람들은 돈 좀 벌었다고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고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괴롭힌다고. 이름은 안 썼지만 누가 봐도 너 얘기잖아. 걔랑 친한 몇몇 애들이 또 거기서 맞장구 치고 진짜 열받아서 걱정 마. 내가 바로 받아쳤어. 어머, 이거 누구네 집 얘기야? 참 기가 막히네. 근데 우리 서연이는 소문난 효녀에 착하기로 유명한데 무슨 오해가 있나 보네? 라고 김유라 바로 조용해지더라. 아무튼 걔네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너 거기서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수진의 메시지를 보고 나는 감동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친구의 무조건적인 신뢰와 신의 한 수 같은 도움에 감동했고, 시댁이 드디어 이런 저급한 여론몰이와 내 친구를 괴롭히는 수단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에 분노했다. 그들이 감히 수진을 괴롭히고 동창 단톡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다니 정말이지 체면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즉시 수진에게 답장했다. 수진아, 고마워. 너까지 귀찮게 해서 미안해. 신경 쓰지 마. 그냥 발광하는 거야. 나 제주에서 잘 지내. 호텔도 안전하고 걔네들 구체적인 위치는 못 찾아. 너 자신 잘 챙기고 또 전화 오면 그냥 차단해버려. 수진은 바로 답했다. 됐어. 우리 사이에 뭘. 너는 그냥 맘 편히 놀아. 아저씨, 아주머니 잘모시고 여기는 내가 있어. 걔네들이 뭘 어쩌겠어. 아, 맞다. 내가 혹시 걔네들이 다른 SNS에서 헛소리하는 거 있나 봐줄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아니, 일부러 신경 쓰지 마. 너 기분만 상해. 걔네들은 떠들라고 해. 떳떳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돌아가서 이 빚은 내가 천천히 갚아줄 테니까. 수진과의 대화를 마치자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다. 이렇게 강력한 지원군이 있으니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시댁의 이런 행동들은 그들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선을 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호텔 프런트 데스크의 공지 기록을 확인하여 나의 방해금지 상태가 유효한지 확인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이미 내가 대략 제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쩌면 찾아오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몇몇 현지 여행 및 렌터카 플랫폼에 로그인했다. 이전에 준비해둔 예비 휴대폰 번호와 새로 가입한 계정으로 일부러 제주시나 성산 등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 모호하고
거짓된 조회 정보를 흘렸다. 호텔 가격이나 렌터카 비용 등을 문의하는 시기였다. 이것은 그들의 수색 방향을 오도하기 위한 간단한 정보 교란 전략이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발코니로 나갔다. 밤의 중문관광단지는 고요하고 낭만적이었다. 수영장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시댁과의 정면 충돌은 어쩌면 완전히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지리적, 심리적 우위를 점했다. 그들은 내 친구를 괴롭히고 뒤에서 험담하면 나에게 압력을 가해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 수단은 그들의 무능함과 비열함만 더욱 드러낼 뿐 나의 반격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다. 수진이 내게 경고한 후 나는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정보 교란을 시도했지만 김씨 집안의 그 집요함, 특히 김유라가 소비 기록을 조회하겠다고 소리쳤던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찾아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중문관광단지의 고급 호텔은 몇 군데로 한정되어 있었고 그들이 하나하나 확인하거나 어떤 연주를 통해 조회한다면 우리가 묵는 호텔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역시나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우리가 제주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다. 나와 부모님은 막 외부 관광을 마치고 방에서 잠시 쉬었다가 저녁을 먹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하며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그리고 정면에서 먼 길에 지치고 어두운 표정을 한 불청객 무리와 마주쳤다. 바로 나의 시어머니 최영희 씨, 시누이 김유라와 그의 가족 4명, 그리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시선을 피하는 김민준이었다. 그들이 정말로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보아하니 막 도착한 듯 짐이 옆에 쌓여 있었다. 아직 체크인을 하지 못했거나 애초에 예약조차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양측은 로비 중앙에서 정면으로 마주쳤고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최영희 씨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만난 듯 더 이상 귀부인 체면도 차리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워 로비의 고요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찢을 것 같았다. 박서연, 이 천하의 몹쓸 것, 네가 여기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을 줄 알았다. 우리 늙은이랑 애들을 공항에 내팽개치고 너 혼자 여기서 유유자적해? 내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니? 김유라가 즉시 허리에 손을 얹고 침을 튀기며 가세했다. 그래, 박서연, 너 정말 악독하다. 일부러 우리 표 취소해서 공항에서 개망신을 주더니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직항표가 없어서 환승하느라 꼬박 하루를 길에서 보냈어. 거지 같은 여관에서 잤다고. 근데 넌 이렇게 비싼 호텔에 있어? 네가 우리 오빠 돈으로 여기서 흥청망청하는데 양심에 찔리지도 않냐? 그녀의 두 아이는 어른들의 분위기에 감염되었는지 와앙 울음을 터뜨렸다. 조대성은 옆에서 허둥지둥 아이들을 달랬다. 순식간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민주는 그들 뒤에 서서 입술을 달싹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의 날카로운 눈빛에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 로비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은 이 갑작스러운 소란에 시선을 빼앗겼다. 모두 곁눈질하며 수군거렸다. 부모님은 이 상황에 완전히 겁을 먹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내 팔을 꽉 잡으셨다.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흥분하는 쪽이 지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머니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분노와 여독으로 일그러진 얼굴들을 차분하게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김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 이 대가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장 드라마라도 찍을 셈인가요? 김민준은 내 질문에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우린 그냥 너랑 얘기를 좀 하려고. 얘기? 나는 냉소하며 그의 말을 끊었다. 이렇게 따지러 온 태도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게 당신들 김씨 집안의 예의범절이고 대화 방식인가요? 박서연, 너 말 돌리지 마. 김유라가 소리쳤다. 왜 우리 표 취소했는지 말해. 오늘 제대로 된 해명 안 하면 우리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해명? 나는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눈빛에는 숨김없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내가 왜 당신들한테 해명을 해야 하죠? 나 박서연이 내 프로젝트 인센티브로 내 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왔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내가 언제, 무슨 의무로 당신들 일가족 7명, 당신 김민준 씨를 포함해서 그 비싼 프레스티지석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대줘야 했나요? 나는 일부러 프레스티지석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내 목소리는 텅 빈 로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주변 구경꾼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변했다. 호기심에서 명료함으로, 심지어 시댁 식구들을 향한 시선에는 이상한 기운이 섞였다. 아, 며느리 새언니 덕 좀 보려다 실패하니까 쫓아와서 행패 부리는 거구나. 시어머니 최영희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격분하여 소리쳤다. 누가 내 돈 내달랬어. 우린 그냥 같이 여행 가려고 한 것뿐이야. 네가 허락했잖아. 제가 허락했다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시선을 김민준에게 돌렸다. 김민준 씨, 당신 어머니랑 여동생한테 말해봐요. 내가 그때 어떻게 허락했는지 명확하게 거절했나요? 아니면 기쁘게 당신들을 초대했나요? 김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입술을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그를 압박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그 프레스티지석 7장.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허락 없이 제 신용카드로 결제됐어요. 김민준 씨,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먼저 제게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멋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도용하는 행위. 이게 무슨 행위인지 제가 굳이 알려드려야 하나요? 도용이라는 두 단어는 마치 2번의 따귀처럼 김민준의 얼굴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의 뒤에 있던 가족들도 순간적으로 침묵했다. 김유라가 억지를 부렸다. 그건 우리 오빠가 낸 돈이야. 오빠가 가장인데 돈 좀 쓰면 어때서? 가장? 나는 실소했다. 우리 집 재정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설령 김민준 씨 돈이라고 해도 제 동의 없이 당신들 온 가족 7명의 프레스티지석 항공권이라는 거액의 지출을 저한테 상의했나요? 저를 존중했나요? 아니면 당신들 김씨 집안 사람들 눈에는 나 박서연이 그냥 마음대로 돈 빼가는 ATM 기계인가요? 알 권리조차 없는? 나는 그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입만 열면 한 가족 하시는데 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불청객으로 나타나서 남의 것을 탐내고 그걸 못 가지면 화가 나서 남이 휴가 온 곳까지 쫓아와서 행패 부리는 거?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의 정인가요? 정말이지, 덕분에 많이 배우네요. 내 말이 끝나자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다. 김유라의 아이가 가끔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다. 시어머니와 김유라는 내연이은 질문에 얼굴이 시뻘개져 아무 말도 못했다. 김민주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호텔 지배인이 보안 요원 몇 명을 데리고 다급하게 다가왔다. 프런트 데스크에 보고를 받은 것이 분명했다. 고객님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는 호텔 로비입니다. 다른 손님들을 위해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배인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최영희 씨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지배인에게 울부짖었다. 지배인님이 좀 판단해주세요. 이 애가 제 며느린데 혼자 돈 들고 여기 와서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늙은이랑 애들을 밖에 내팽개쳤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배인은 경험이 많은 듯 그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보았다. 박서연 고객님, 제 손님 아닙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배인님, 이분들은 제 허락 없이 멋대로 찾아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분들과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만 호텔과 다른 손님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프런트 데스크에 이들의 방문을 거절해달라고 요청해 두었습니다. 지배인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최영희 씨 일행에게 돌아섰다. 말투가 엄격해졌다. 고객님들, 박서영 고객님께서 명확히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즉시 호텔 구역에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 이게 무슨 호텔이야? 왜 우리를 쫓아내? 우리도 손님으로 온 거야. 김유라가 격분하여 소리쳤다. 지배인은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본 호텔의 투숙객이 아니시면서 이미 투숙 중인 고객에게 소란을 일으키실 경우 저희는 퇴장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손짓을 했다. 시댁 식구들은 주변의 경멸적인 시선과 호텔 직원들의 강경한 태도를 보고 여기서 더 소란을 피워봤자 망신만 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영희 씨는 분해서 온몸을 떨었고 김유라는 이를 갈며 나를 노려봤다. 김민주는 완전히 패배한 표정이었다. 박서연, 너 두고 봐. 김유라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말을 내뱉고는 보안 요원들의 호의 아래 온 가족이 짐을 질질 끌며 낭패한 모습으로 호텔 로비를 떠났다. 세상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나는 돌아서서 놀란 부모님의 팔을 잡았다.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 괜찮아요. 우리 방으로 가요. 어머니는 나를 보셨다. 눈빛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나에 대한 안쓰러움이었다. 서연아, 그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토닥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물러설수록 더 기어오르기 마련이에요. 오늘부터 저는 다시는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호텔 보안 요원들의 호의 아래 잿빛 얼굴로 떠났다. 로비는 이전의 고요하고 화려한 모습을 되찾았다. 마치 방금 전에 총극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공기 중에 남은 화약 냄새, 그리고 주변 손님들이 던지는 동정이나 호기심 섞인 시선은 갈등이 잠시 밀려났을 뿐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나는 놀란 부모님을 부축해 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물 두 잔을 따라 한 잔은 어머니께, 한 잔은 내게 주셨다. 미간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빛에는 걱정과 분노가 가득했다. 서연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민준이 걔네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여준 막무가내식 태도에 겁을 먹으신 듯했고 그런 가족을 상대해야 했던 나에 대한 안쓰러움이 더 크셨다. 이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일의 전말을 내가 인센티브로 2분의 여행을 계획한 것부터 김민준이 내 동의 없이 시댁에 알리고 비용을 내게 떠넘기려 한 것, 내가 명확히 거절하자 내 신용카드를 도용해 프레스티지석을 예약한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표를 취소하고 먼저 떠났는지, 오늘 그들이 호텔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린 것까지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나는 과장하지 않고 사실만을 이야기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무게를 담고 있었다. 부모님은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어머니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쓰러움과 분노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탁자를 콱 내리치셨다. 분노로 온몸을 떠셨다. 망할 놈, 김민준 그 망할 자식, 걔 눈에는 너라는 아내가 우리 늙은 부부가 있기는 한 거냐. 그 김씨 집안, 우리 박씨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만만한 호구로 아나. 여보, 진정해요. 그러다 몸 상하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급히 말리셨지만 본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내 불쌍한 서연이 이렇게 큰 억울함을 겪고 있었는데 왜 엄마 아빠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나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엄마, 아빠, 저 괜찮아요. 보세요. 제가 잘 처리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 푼도 뜯기지 않았어요. 미리 말씀 안 드린 건 두 분 기분 망칠까봐 그랬어요. 이번에 두 분 모시고 온 건 즐기기 위해서잖아요.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망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어떡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이랑 이 일 겪고도 계속 살 수 있겠니? 계속 살 수 있겠니? 그 질문은 내가 억지로 유지하던 평정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그래. 이렇게 노골적인 배신과 계산, 그리고 공개적인 모욕을 겪고 나서 나와 김민준 사이에 위태롭게 걸려있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균열이 생겨버렸다. 앞으로의 일은 나중에 생각해요. 나는 핵심을 피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휴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리 몇 마리가 윙윙거린다고 정원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애써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식당으로 모시고 가저녁을 먹었다.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지만 맛있는 음식과 나의 의도적인 화제 전환 덕분에 두 분의 감정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나는 두 분이 이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사실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을 방에 모셔다 드린 후 나는 홀로 내 방으로 돌아왔다. 밤은 깊었고 수평선은 별이 총총한 하늘과 하나가 되어 광활하고 깊었다. 나는 진정한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깜빡이는 이름은 김민준이었다. 가족 앞에서 체면을 구긴 뒤 드디어 용기를 내어 단독으로 나를 마주하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몇 초간 쳐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떤 말은 끝내 명확히 해야만 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고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민준의 쉬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아. 아직 안 잤어? 할 말 있으면 바로 해요. 빙빙 돌리고 싶지 않으니까. 또다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늘 일은 미안해. 엄마랑 유라가 너무 흥분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대신 사과한다고? 나는 냉소했다. 김민준 씨, 그럼 당신은? 당신이 한 짓들은 사과 한마디면 되는 건가요? 내 동의 없이 내 여행 계획을 누설하고 내가 명확히 거절했는데도 당신 가족들이 내 신용카드를 도용해 프레스티지석 7장을 예약하도록 방관하거나 도운 것. 그 중에는 당신 김민준 씨의 표도 있었죠.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대신 사과할 건가요? 내 질문은 차가운 칼날처럼 하나하나 그를 찔렀다. 김민준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궁지에 몰린 듯한 당혹감이 묻어났다. 서연아, 나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랑 유라가 계속 조르고 한 가족인데 같이 가면 좋지 않냐고. 네가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냥 다들 즐거웠으면 해서. 다들 즐겁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내 돈으로, 내 동의 없이 당신 온 가족의 허영심과 탐욕을 채워주는 게 당신이 말하는 다들 즐거운 방식인가요? 김민준 씨, 당신은 나를 뭘로 보는 거죠? 당신들 김씨 집안의 ATM 기계이자 감정 쓰레기통인가요? 당신이 말하는 몰랐다는 건 당신의 이기적이고 나약한 변명일 뿐이야. 당신은 영원히 당신 가족 앞에서 효자, 좋은 오빠 노릇만 하고 싶어 하지. 내 감정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라는 아내를 존중한 적은 있고? 아니야.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김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한 거 알아. 내 돈에 손대면 안 됐고 너랑 상의 없이 그러면 안 됐어. 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무슨 일이든 집안에서 조용히 상의하면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장모님이랑 유라네를 공항에서
그렇게 창피하게 만들고 오늘은 호텔에서 내가 앞으로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체면과 본가에서의 입지였다. 내가 받은 상처나 우리 결혼 자체가 아니었다.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그가 문제의 근원을 진정으로 깨달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미한 기대마저 연기처럼 사라졌다. 김민준 씨, 내 목소리는 남극의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이게 내가 일을 크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만약 당신들이 끝없는 탐욕으로 선을 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입만 열면 한 가족이라는데 내가 묻지. 당신 엄마랑 여동생이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당신 여동생이 내 평판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할 때 당신은 또 어디 있었지? 당신은 겁쟁이처럼 뒤에 숨어서 나중에 와서 의미 없는 미안해 몇 마디 하는 것 말고 나를 위해 뭘 했지? 나, 김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 사이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결정을 내렸다. 김민준 씨, 우리 결혼은 내가 보기에 이미 이름만 남았어요. 당신과 당신의 그 집안은 나를 너무나 지치고 역겹게 만들어요. 이번 여행이 끝나면 당신과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거예요. 이혼? 김민주는 전화기 너머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다. 안 돼. 서연아. 그러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앞으로는 무조건 당신 말만 들을게. 다시는 엄마랑 유라일에 신경 안 쓸게. 우리 서로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응? 그의 애원은 너무나 공허하고 무력하게 들렸다. 고치겠다는 말. 과거의 마찰 속에서도 그는 몇 번이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이 터질 때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본가편으로 기울었다. 기회?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요. 당신이 cen시하지 않았을 뿐 내 말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김민준 씨, 우리 좋게 헤어져요.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내 몫은 한 푼도 양보하지 않을 거고 내 것이 아닌 것은 한 푼도 더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연락처를 다시 차단했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와 김민준 그리고 그 숨막히는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신뢰와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 둔탁한 통증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다. 족쇄를 끊어낸 뒤의 가벼움이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이틀, 나는 외부의 모든 소란을 완전히 차단했다. 휴대폰은 꺼두고 안심하고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휴가를 즐겼다. 우리는 야경을 보러 갔고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보았다. 나는 두 분을 모시고 정통 해변 스파 체험도 시켜드렸다. 부모님은 처음에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나 점차 아름다운 풍경과 나의 편안한 모습에 감화되어 다시 미소를 되찾으셨다. 돌아가면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순간 부모님의 편안한 옆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심지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해방감마저 들었다. 김민준과의 그 통화는 이미 우리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다. 남은 것은 법적 절차와 재산 분할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뿐이었다. 돌아가는 날이 드디어 왔다. 나는 미리 공항 샌딩 서비스를 예약했고 순조롭게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탑승 수속, 수화물 위탁, 보안 검색, 모든 과정에서 나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했다. 혹시라도 시댁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항에서 우리를 가로막을까 봐서였다. 다행히 우리가 탑승동에 앉을 때까지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그날 호텔에서의 공개적인 망신과 나의 단호한 태도, 그리고 아마도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잠시 조용해진 모양이었다. 혹은 더 소란을 피워봤자 아무런 이득도 없고 오히려 더 창피만 당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지도.
탑승 전 나는 휴대폰을 켰다. 순간적으로 메시지 알림음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대부분은 여전히 김민준과 시댁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였지만 말투는 변해 있었다. 김민준의 메시지는 처음에 분노와 애원에서 절망과 최후 통첩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아, 전화 받아. 이혼 조건 얘기하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돌아와 주기만 하면 안 될까? 박서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집이랑 돈 얼마나 원하는데? 변호사 선임 통지서 받았어. 네가 정말 변호사를 선임했구나. 좋아, 아주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가 변호사를 통해 보낸 통지서가 그에게 도착한 모양이었다. 이것은 나의 결심을 더욱 확실히 증명했고 그의 마지막 환상을 완전히 깨뜨렸다. 시어머니 최영희 씨의 메시지는 원망과 저주로 가득했다. 악독한 여자는 천벌 받을 거다. 탐욕스러운 년은 벌 받을 거다. 같은 내용들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읽기도 싫어 일괄 삭제했다. 오히려 친구 수진이 보내준 몇 개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김유라가 역시나 친척 단톡방에서 온갖 험담을 하고 다녔지만 의외로 호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몇몇 살이 분별 있는 친척들은 개인적으로 김씨 집안이 이번 일은 너무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지는 계속 김민준 쪽 동태를 살폈는데 그가 며칠 동안 골머리를 앓으며 재산 분할에 대비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이 정보들을 보며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그들이 발광할수록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서울행 5호편 항공기의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다. 나는 휴대폰을 챙겨 일어나 부모님께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집에 가요.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눈빛은 복잡했다. 여행이 끝나는 아쉬움, 현실에 대한 걱정.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였다.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어머니의 손을 힘껏 마주 잡았다.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파를 따라 탑승구로 향했다. 탑승교를 거의 다 지났을 때 내 곁눈질에 몇몇 익숙한 모습이 스쳤다. 저 멀리 국제선 출발 로비 입구에서 서성이는 것 같았다. 아마도 김민준, 최영희, 그리고 김유라 일행이었다. 그들은 많은 짐을 끌고 초췌하고 낙담한 표정으로 공항 직원과 격하게 무언가를 논쟁하고 있었다. 보아하니 비자나 항공권 문제 혹은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복잡한 절차에 부딪히는 등 곤란을 겪는 듯했다. 그들도 오늘 돌아가는 길이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제대로 제주를 떠나지도 못했던 걸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공경은 이미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마치 교차하던 두 직선이 그 격렬하고 창피했던 호텔에서의 충돌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비행기의 올라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휴대폰을 껐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중력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제주의 전경을 보며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번 여행은 따뜻한 기대로 시작되었지만 도중에 아찔한 충돌과 배신을 겪었고 결국 족쇄를 끊어내는 결심으로 끝났다. 나는 부모님께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드렸고 또한 딸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결단력도 보여드렸다. 과정은 험난했지만 결과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다. 발 아래로는 끝없는 운해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알았다. 지상의 그 모든 시시비비와 집요한 조자는 모두 저 멀리 뒤로 남겨질 것이라는 것을. 80통의 부재중 전화, 총극 같았던 추격전, 공개적인 결별, 에필로그. 비행기는 익숙한 도시의 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기내 문을 나서자 제주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대신 건조하고 쌀쌀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마치 그 황당했던 총극을 천리밖에 격리시켜 놓은 듯했다. 수화물을 찾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부모님은 내내 말이 없으셨다. 그저 내 곁에 바싹 붙어 소리 없이 지지를 보내주셨다. 택시는 나와 김민준의 신혼집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익숙한 현관문을 보며 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이곳은 결혼 생활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던 시작점이었지만 이제는 이 관계의 종착역이 되어야 했다. 서연아, 우선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며칠 지내는 게 어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제안하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투는 단호했다. 아니요, 엄마. 거기도 제 집이에요. 마주해야 할 건 마주해야죠. 그리고 정리할 물건들도 좀 있고요. 나는 김민준이 지금 집에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 수진의 정보와 내가 아는 그의 성격상 그는 시댁이 남긴 뒤처리를 하느라 동분서주하거나 술로 슬픔을 달래거나 나와 어떻게 협상할지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잘 됐다. 나는 생각과 물건들을 정리할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다. 부모님을 택시에 태워 보내드리고 매일 연락하며 안부를 전하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한 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열쇠로 문을 열자 퀴퀴하고 희미한 술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은 어지러웠다. 배달 음식 용기가 탁자 위에 쌓여 있었고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가득했다. 내가 떠나기 전에 깔끔하고 따뜻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풍경은 지난 며칠간 이 집 주인의 타락과 혼란을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었다. 내 마음에는 큰 파문이 일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변해버린 듯한 서글픔만 느껴졌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청소를 시작하는 대신 곧장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이제 완전히 정리할 시간이었다. 나는 먼저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 신청했다. 기존 번호는 중요한 정보를 받기 위해 잠시 유지하되 새 번호로 착신 전환을 설정하고 김씨 집안 관련 모든 전화를 차단했다. 동시에 모든 중요한 소셜미디어, 은행 계좌, 이메일 비밀번호를 전부 바꾸고 김민준이 알거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연동, 인증, 간편 결제 기능을 해제했다. 그리고 나는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 옷, 책, 업무 자료, 각종 자격증,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내 추억이 담긴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포장할 준비를 했다.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 차량 등록증, 투자 서류 등은 꼼꼼하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중요한 원본은 챙겼다. 이것들은 모두 앞으로의 이혼 소송에서 명확히 해야 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다. 이 집이 담고 있던 따뜻함과 기대는 이미 그 프레스티지석 7장과 80통의 부재중 전화의 광란 속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정리하는 틈틈이 나는 옛 휴대폰을 켜보았다. 새 번호는 부모님과 친구 수진 등 극소수에게만 알려줬다. 역시나 김민준과 시댁의 메시지가 또 쌓여 있었다. 김민준의 메시지는 점점 더 초조하고 절망적으로 변해가며 심지어 앞뒤가 맞지 않는 비난과 협박도 보였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메시지는 원망과 저주로 가득했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듯한 피로감이 묻어났다. 나는 수진이 전달해준 어떤 먼 친척의 메시지 캡처를 보았다. 메시지에는 최영희 씨와 김유라 가족이 비자나 항공권 문제 정확한 이유는 불명로 제주를 제때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발이 묶여 상당한 곤경에 처했다는 내용이 희미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숙박비와 항공권 변경 수수료 문제로 김민준에게 또 큰돈을 요구해서 그의 빠듯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한다. 이 소식을 보고 내 마음에는 어떤 동정심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끝없이 요구하고 의존하는 것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김민준은 우리 작은 가정의 이익을 희생시켜 그의 본가의 화목과 체면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더 큰 혼란과 손실을 초래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희생양이 되었다. 이것이 아마 인과응보겠지.
저녁에 김민준이 정말로 돌아왔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다. 집에 있는 나를 보고 그는 잠시 멈칫했다. 이내 그의 눈에 분노, 애원, 그리고 깊은 피로가 뒤섞인 복잡한 빛이 떠올랐다. 돌아올 줄은 아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 물건 가지러 왔어요. 나는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거실에 포장해둔 상자 몇 개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제 변호사 연락처예요. 이혼과 재산 분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 주세요. 저는 당신과 더 이상 개인적인 대화를 할 생각도 필요도 없어요. 나는 변호사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탁자 위에 놓았다. 김민주는 그 명함을 보고 마치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박서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돈이랑 소송밖에 없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는 거야? 기회? 나는 그를 차갑고 명확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김민준 씨,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요. 당신 스스로가 몇 번이고 당신의 본가를 선택했고 기만과 배신을 선택했어요. 당신 손으로 우리 결혼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당신이 내 동의 없이 나를 당신들 김씨 집안에 ATM 기계 취급하며 당신 온 가족의 프레스티지석 7장을 예약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그건 실수였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 내가 고칠게.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피했다. 너무 늦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신뢰는 거울 같아서 깨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여도 균열은 영원히 남아요. 김민준 씨, 우리 좋게 헤어져요. 서로에게 마지막 체면은 지켜주자고요. 말을 마치고 나는 그의 고통스럽고 일그러진 표정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내 개인 가방과 서류와 증거가 담긴 가장 중요한 상자를 들고 단호하게 문으로 향했다. 서연아, 가지마. 그가 뒤에서 울부짖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 부드럽게 닫았다. 실패, 배신, 그리고 억압의 기운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을 완전히 등 뒤로 남겼다. 복도의 센서 등이 탁 하고 켜졌다. 나는 서늘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을 오랫동안 짓누르던 큰 돌덩이가 드디어 치워진 기분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나오자 수진의 차가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나에게 따뜻하고 지지하는 미소를 보여주었다. 가자, 친구. 방 다 치워놨어. 우선 우리 집에서 좀 지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차에 타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수진아. 근데 너무 오래 신세 지지는 않을 거야. 나 벌써 집 알아보고 있어? 최대한 빨리 우리 부모님 댁이랑 회사 근처로 작은 집 하나 구할 거야. 그래,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항상 널 지지해. 수진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네가 계속 맡았던 그 대형 프로젝트, 갑자기 쪽에서 피드백이 엄청 좋대. 오늘 사장님이 단톡방에서 너 콕 집어서 칭찬했어. 돌아오면 큰 보너스 주실 거라고. 나는 창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일, 가족, 우정, 내 삶을 진정으로 지탱해주는 것들은 모두 견고하고 따뜻했다. 엉망인 결혼 생활을 잃은 것은 제때 손절한 것일 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과 일을 위해 공간을 마련한 것일 뿐이었다. 한 달 후, 나는 부모님 댁과 회사에서 모두 가까운 아담한 오피스텔을 순조롭게 구했다. 이혼 협의는 변호사의 개입 아래 어렵게 진행되었다. 김민준과 그의 가족이 재산 분할에서 억지를 부리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와 법 앞에서는 그들의 비합리적인 때가 무력했다. 나는 내 몫을 모두 되찾았다. 그 프로젝트 인센티브의 대부분과 내 혼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서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부모님과 수진이 모두 와서 집들이를 해주었다. 어머니는 손수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주셨고 아버지는 기분 좋게 술을 한잔하셨다.
수지는 나에게 활짝 핀 해바라기 꽃다발을 선물했다. 창밖의 햇살이 좋았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 해바라기처럼 햇빛을 향해 생기 넘치게 시작되고 있었다. 김씨 집안 쪽은 나중에 듣기로 김민준이 경제적,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시어머니 최영희 씨는 여전히 여기저기 내 험담을 하고 다녔지만 듣는 사람 대부분은 그냥 웃어넘겼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요구하는 진흙탕 속에 갇혀 있었다. 그 80통의 부재중 전화 뒤에 숨겨진 광기와 추함은 결국 그들 자신을 되돌아보는 인과응보의 순환이 되었다. 그리고 나, 박서연은 이 결혼이라는 시련을 겪고 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마음을 다해 살아가며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친구들을 소중히 여겼다. 나는 여전히 사랑을 믿지만 그보다 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기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도망쳤던 그 경험, 그리고 이어진 단호한 단절과 새로운 시작은 내 인생에서 대가는 컸지만 의미는 깊었던 수업이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선량함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하고 헌신에는 가치를 따져야 하며 그리고 최소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짓밟려서는 안 되는 존엄의 요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어쩌면 현실 속 결혼의 한 단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란다. 끊어내야 할 때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그 혼란에 휘말리지 않는다.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은 부드럽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으며 또한 당신이 온 힘을 다해 지켜낼 가치가 있다.